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해도 치매 환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젊은 세대 역시 치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데요. 영츠하이머란 젊음을 뜻하는 영과 알츠하이머를 결합한 용어로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와 같은 기억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매는 한국인의 10대 질병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2022년부터 우리나라 사망 원인 7위에 올랐다고 하죠. 최근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94만 명을 돌파했고 이 수치는 우리나라 61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장년층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치매를 꼽는다고 하는데요. 한 번 걸리면 절대 낫지 않고 스스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두 힘들게 만드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치매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여러 인지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성격 행동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전두축엽 치매, 여러 형태의 치매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형 치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치매를 피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을 먼저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음식들과 운동법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선생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식사 시간에 몇 번 씹지 않고 빠르게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식사를 즐기기보다는 빨리 먹는 습관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이 치매의 원인이라고 하니 놀라셨을 겁니다. 먹는 음식만큼이나 먹는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천천히 먹는 습관은 과식을 예방해 줄 뿐 아니라 음식을 잘게 부수는 과정에서 다량의 침이 분비되기 때문에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치매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음식을 씹을 때 턱을 사용하게 되는데 턱이 움직이게 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뇌에 많은 양의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일본 규슈대 연구팀에서는 음식을 대충 씹는 습관은 뇌의 혈액순환을 더디게 만들어 혈관성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최소 32회 이상 씹는 것이 좋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건강도 챙기고 치매 예방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원인 두 번째는 입속 세균인데요. 치매 종류 중 혈관성 치매의 원인은 죽상경화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죽상경화증은 혈관 질환 중 하나로 치주병원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즉 치주질환이 있는 분들이 혈관성 치매의 발병률이 높다는 것이죠.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뇌의 대사 활동도 떨어지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정상인의 뇌보다 치주염 관련 세균이 더 많이 발견되었기에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입속 세균 관리와 잇몸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평소에 아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치약이 없더라도 물로 입안을 헹구듯이 자주 가글을 해주시고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1시간 간격으로 틈날 때마다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시면 좋습니다. 혹시 한국인 치매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알려드릴 세 번째 항목이 바로 답인데요. 바로 신체 활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치매 위험을 최대 80%까지 낮춰준다고 하죠. 예전에는 신체로 하는 일이 많았고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걷고 활동하고 몸을 움직일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로 이동하는 일이 많아졌고 대부분 앉아서 하는 직업이 많다 보니 스스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는 이상 신체를 움직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치매를 떠나서 적당한 신체 활동 없이는 근육을 생성할 수 없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식사 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짧게라도 산책을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번째, 수면 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치매에 좋은 음식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심 걱정이 많은 날은 유독 잠들기 어려운데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 TV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겨우 잠이 들거나 깊게 잠들지 못해 수면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해서 핸드폰만 잠시 만지다가 자야지 하다 보면 벌써 새벽이 되어 있던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면 피로 누적으로 인해 주의력은 떨어지고 기억력도 저하되어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관리는 필수 중의 필수인데요. 단순히 피곤해서 몸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심장에 과부하가 걸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수면 관리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수면 전문가인 매슈워크 박사는 만성 수면 부족을 서서히 진행되는 안락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면의 양과 질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걱정이 많으시다면 자기 전에 노트에 한번 적어본 후 잊어버리시고 핸드폰은 되도록 보지 않는 것이 수면에 도움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듯 하나만 바꾼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치매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초콜릿이 들어간 음식은 자연스레 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낮고 첨가물과 당이 들어가 있지만 추천드리는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높아 건강상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것을 드시는 게 핵심인데요. 카카오에는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뇌 혈류를 개선시켜주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다크 초콜릿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초콜릿을 구입하실 때는 카카오 함량을 꼭 확인하셔서 함량이 높은 것을 구입하셔야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첨가물 양이 적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보다는 쌉싸름한 맛이 더 강해서 자연스레 과다 섭취도 방지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마시는 차입니다.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커피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 예방을 위해 녹차를 생활화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녹차에는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노화도 막아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을 추가로 섭취하였을 때 치매 위험이 28% 낮아졌고 녹차나 홍차를 하루 5잔 마신 경우 치매 위험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과한 섭취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블루베리를 자주 섭취하셨는데요. 블루베리는 눈 건강뿐만 아니라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인지력 감퇴를 늦추고 신경 전달을 촉진시켜주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전문의 우마나이두 교수는 뇌가 건강하게 노화하는 데 가장 좋은 음식으로 블루베리를 꼽았고 중장년층 치매 예방 음식으로 블루베리가 가장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 외에도 라즈베리, 딸기,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등 베리류는 치매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 권장량을 잘 지켜서 매일 드셔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 뇌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데요. 건강 관련 논문들과 각종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고 치매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해 하버드대 테시어 박사는 30년간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올리브유를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8%나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아주고 혈관까지 튼튼해지는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으니 잘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엑스트라 버진을 드시는 것이 좋고 열을 가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소스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녹황색 채소입니다. 건강한 식습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채소 섭취입니다. 제철에 맞게 골고루 챙겨 먹어서 나쁠 것이 없죠. 그 중에서도 녹색잎을 가진 시금치나 브로콜리, 케일, 상추는 엽산이라는 영양소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아미노산의 일종인 호모시스테인을 억제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치매 유발인자인 호모시스테인은 아미노산의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세포가 단백질을 생성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 몸속에 쌓이게 되면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죠. 치매하면 떠오르는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손운동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손끝을 톡톡톡 치거나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하는 동작들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경세포를 부활시켜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법들을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셔서 치매 예방에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연히 뇌 건강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폭식을 하거나 폭음을 하며 넘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방법은 당뇨뿐만 아니라 각종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혜롭게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것이 명상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생각하느라 과부하에 걸려있는 우리 뇌를 진정시켜주고 바빠서 돌보지 못했던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명상이 뇌의 기억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치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명상입니다. 저는 하루 5분씩 부담 없는 시간대를 정해 매일 명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몸이 더 찌뿌둥한 것 같고 스스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호흡을 통해 몸과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아무런 도구 없이 뛰는 것만으로도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니 너무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중년에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30%나 감소하고 알츠하이머는 45%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이가 많으면 효과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치매 발병률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20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호흡이 가빠지고 땀이 날 정도로 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이틀 욕심내서 과하게 운동하시는 것보다 꾸준히 매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절대 무리하지는 마세요. 치매에 좋은 운동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정말 중요한데요. 40세부터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뇌에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고 쉽게 피로해지는 등 신체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것입니다. 근육량이 적을수록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더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력 운동하면 고강도의 운동이 떠오르며 힘든 운동이라 생각하셔서 시작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내 몸에 맞게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으로는 플랭크나 스쿼트, 팔굽혀펴기가 있고 도구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가벼운 아령을 구입하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몸에 좋다는 당근도 먹는 방법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당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당근을 제대로 먹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능까지 당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예인이 3주 동안 11kg 감량했다고 하는 당근 다이어트 방법도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당근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당근의 대표적인 효능은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베타카로틴은 채소를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 되도록 하는 성분이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은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 항염증 작용을 한다는 것은 바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근의 첫 번째 효능은 눈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비타민 A가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성분이죠. 당근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를 먹을 때와 당근을 먹을 때 어느 것이 눈 건강에 더욱 효과가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당근을 먹을 때입니다. 영양제는 루테인 영양소 한 가지만을 공급하지만 당근에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함량도 높아 황반 변성을 예방합니다. 또한 눈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영양 공급을 도우며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루테인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도 눈 건강을 좋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근의 효능은 노화 방지입니다. 이것도 베타카로틴의 효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화가 된다는 것은 몸에 염증이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염증이 몸 안의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염증을 없애주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인데요. 바로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근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고 당뇨를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당근 주스 많이들 만들어 드시는데요. 착즙해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간 아쉬운 것은 착즙하고 남은 찌꺼기는 모두 버린다는 것입니다. 당근은 사실 식이섬유 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액 내의 염증을 제거하고 당근의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장 속에 유산균이 살아가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당근의 식이섬유입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 효능은 당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당뇨를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당근의 효능은 암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염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폐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폐암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에 염증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되면 위암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또 한 가지 경우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게 되면 그곳에 영양분이 잘 전달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회복이 더디거나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성분이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흡연을 하는 분들이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면 폐암이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여 당근 섭취를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암 발생은 당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폐암이 발생했던 실험군은 당근을 섭취한 것이 아니고 베타카로틴 영양제를 섭취한 것이었으며 당근을 섭취한 실험군은 오히려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5번째, 당근의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혈관에 쌓이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여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뇌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는 발병이 되면 치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정말 중요한데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으니 당근을 매일 하나씩 꾸준히 섭취하여 치매를 예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번째, 당근의 효능은 바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여성 연예인이 당근 다이어트로 3주 동안 11kg을 감량한 사실도 있는데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당근에 함유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섭취한 당 성분과 지방 성분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이죠. 연예인이 활용했던 당근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을 잘 씻어서 잘게채를 썰어줍니다. 당근 1개에 소금 1스푼 넣어 10분 정도 절여주고 절인 물은 꼭 짜서 버려줍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식초에 버무려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2~3시간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됩니다. 먹을 때는 사과를 채 썰어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당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를 10배 이상 누릴 수도 있고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당근을 드실 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당근의 영양 성분은 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지용성이라는 것은 기름에 잘 녹는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베타카로틴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기름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일반 식용유를 사용하시면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여 살짝 익혀 드시게 되면 생으로 드셨을 때 10% 정도 흡수되는 베타카로틴을 70% 정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기름에 볶을 때 주의사항은 너무 오래 익히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를 함유한 기름도 산패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주스 있잖아요. ABC 주스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재료는 사과와 비트 그리고 당근이죠. 이 3가지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항산 화폭탄 주스를 마시게 되는 것인데요. 이 3가지 중 비트의 효능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이 확장된 혈관을 따라 온몸 구석구석에 공급되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비트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의 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비트를 빼고 사과, 양배추, 당근 이렇게 3가지를 넣은 AC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요. 양배추는 우리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어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배출시켜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바로 브로콜리와 단호박을 당근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3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찜기에 쪄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고요. 올리브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물과 함께 섞어서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강력한 항암 주스가 됩니다. 계란과 무심코 먹은 이것 정말 최악이에요. 반드시 피해야 해요. 매일 아침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계란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계란이 맛있고 먹기도 편해서 자주 먹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 대한 잘 몰랐던 효능과 계란과 같이 먹으면 효과 300% 내는 음식 그리고 계란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최악인 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의 주성분으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의 구조는 크게 껍질과 흰자, 노른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껍질은 칼슘 카보네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단하고 껍질 안쪽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세포가 있습니다. 껍질 안쪽 흰자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과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흰자 안에 있는 노른자는 흰자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부분으로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계란의 효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의 효능 첫 번째, 바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근육, 피부, 뼈, 헤어, 손톱 등의 형성에 필요하며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의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를 수리하고 성장하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됩니다. 이 중에서 몸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는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육은 운동과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구성과 유지, 그리고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몸이 한 번에 단백질을 많이 저장할 수 없어서 꾸준하고 적절한 양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일 권장량을 참고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하루에 몇 개가 좋을까요? 계란의 일일 권장량은 개인의 신체 상태, 연령, 성별, 활동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의 경우 하루에 1개에서 2개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는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의 권장량이며 계란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다른 식품들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의 효능 두 번째는 눈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2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노란색과 주황색의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으며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존재하는 성분이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2가지 성분은 청록색과 청색빛을 흡수하여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눈을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 노화 등으로 발생하며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손상이 눈에 일어나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섭취가 황반 변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란 몇 번 먹는 걸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란의 효능 세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두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우리 몸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아세틸콜린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콜린의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 콜린은 우리 몸의 DNA 합성에도 필요한 영양소로서 뇌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콜린 성분이 계란 하나에는 약 100mg이 함유되어 있어 콜린의 주요한 식품 원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뇌 발달에 필요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콜린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콜린만으로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란의 효능 네 번째는 뼈 건강에 무척 좋습니다. 계란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이들을 이용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약화와 함께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겠죠. 또한 계란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또한 신경전달과 혈액응고, 근육수축 등 몸의 다른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뼈 조직을 구축하고 수리하는 데 필요하며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효능 다섯 번째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펩타이드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펩타이드가 뭐냐면 계란의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면 펩타이드라는 작은 단위로 변하는데요. 특히 계란의 펩타이드 중 일부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체의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섭취와 고혈압 사이의 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계란도 어떤 것과 먹는지에 따라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300% 극대화시키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아시다시피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은 각각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계란은 왜 같이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리코펜은 심장질환과 특정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리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된다는 겁니다. 계란의 경우 노른자 부분에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리코펜의 흡수를 촉진하므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비타민C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의 흡수를 높여주며 이로 인해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요즘 토마토 중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토마토에 스테비아라는 식물의 천연원료를 첨가시켜서 맛이 정말 좋은 방울토마토인데요.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달지만 당은 흡수가 안 되어 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스테비아를 첨가시킨 토마토랍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당지수가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방울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좋아하시죠?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근데 계란과 같이 먹으면 계란의 비타민 B12와 시금치의 철분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됩니다. 그리고 철분과 비타민 B12는 함께 작용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적혈구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K, E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되는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 지방이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며 시금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잣,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잣과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며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어떨까요? 바로 체내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E의 흡수를 돕는 지방이 들어있고요. 따라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은 함께 섭취되었을 때 더욱 높은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후에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 특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도 있다는 거죠. 평소에 무심코 같이 먹던 음식이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정말 의외 아닌가요?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 드실 때 꼭 넣는 게 소금인데 이게 안 좋다니 놀라셨죠? 계란은 자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에 추가적으로 소금을 첨가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균형 유지,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혈압을 높여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심장질환, 신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심장 및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며 이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한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섭취할 때는 나트륨 섭취량을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소금은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은근히 나트륨 함량이 많이 있으니 계란 드실 때만이라도 소금을 넣지 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녹차나 홍차입니다.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식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질이 있으며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계란과 녹차,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계란에는 철분이 들어있으므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철분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계란찜 할 때 부드럽게 하려고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하기도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우유로 계란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불소는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에서 흡수되기 어렵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계란의 단백질 흡수가 방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유와 계란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가장 흔히 연관된 음식들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검은 콩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들기름, 들깨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의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이 있지요.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 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통증을 막아주는 것인데요.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들깨가 바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 100g에는 390mg이나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 되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좋겠지요? 나이가 들면서 깜박깜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에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 많으시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이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의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지요? DHA가 대표적인 뇌 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DHA가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A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혈관의 노화도 방지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지요?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는 것이지요.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 반응을 잘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멈추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는 조혈 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 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들깨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볶아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이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달궈주어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검은 콩 드실 때 제발 이렇게 드세요. 그래야 내장 지방 싹 녹아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내장 지방을 없앨 뱃살을 빼는데 좋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검은 콩은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볶아서도 먹고 밥에 넣어서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뱃살은 빠지지 않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지 않는데요. 그건 먹는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검은 콩은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효능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검은 콩에 대해 아주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은 콩은 대표적인 블랙푸드입니다. 물론 검은 깨와 흑미도 요즘 건강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식품이고요. 블랙푸드라는 게 말 그대로 껍질이 검정색이라서 블랙푸드인데요. 그렇다면 검은 콩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걸까요? 검은 콩의 효능 중에 첫 번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검은 콩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물질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원인 중 하나로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 염증,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포 손상과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며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는 노화를 느리게 하고 심장질환, 암,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검은 콩의 효능 두 번째는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혈당이란 우리 몸에서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당을 말하는 건데요. 이 당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하죠. 그런데 당이 너무 많아지면 몸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걸까요? 바로 검은 콩 안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느껴지게 해서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서 식이섬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식이섬유는 당이 너무 빨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몸에 흡수되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검은 콩의 효능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입니다. 검은 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 중 하나이지만 이게 너무 많으면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나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용해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그것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그것 말고도 검은 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건강한 지방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 검은 콩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 콩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많이 있는 영양소인데 이 황반은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이 황반을 보호해주고 눈을 밝은 빛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변성이라는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황반변성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눈의 질환으로 시력을 잃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검은 콩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검은 콩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칼슘은 뼈와 이를 지탱하는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들, 예를 들어 심장 박동과 신경 전달에도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중요한 칼슘이 검은 콩에는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탁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그네슘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은 칼슘이 우리 뼈에 제대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뼈를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아미노산,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피부 건강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비타민 E는 피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추가로 비타민 E는 피부의 재생을 지원하고 피부 표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방산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검은 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이게 왜 피부에 좋냐면 우리의 피부의 결막은 대부분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이 콜라겐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데 좋아서 항상 탱탱한 피부로 보이게 되는 거죠. 또한 검은 콩에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미노산도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의 효능 일곱 번째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근데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뇌는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오메가3 지방산인 DH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오메가3가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며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과 기능에 관여하여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것은 뇌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결국 오메가3 지방산은 치매 같은 뇌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효능 여덟 번째는 탈모 예방에 탁월합니다. 검은 콩에는 모발에 영양분을 주는 비타민 B가 풍부하고 모발의 성장에 필수 성분인 시스테인이 가득한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서 탈모도 예방이 되고 새치가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모발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검은 콩의 효능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셔야겠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다 섭취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므로 잘 익히지 않고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리하시기 전에 충분히 물에 불리고 완전히 익혀 드시면 되는데요.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g 정도로 종이컵 한 컵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하실 때 특히 서리태 같은 검은 콩 많이 넣으시잖아요. 오늘부터는 충분히 물에 불리시고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니 적당량을 넣으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검은 콩을 드실 때 과하지 않게 적당량을 드셔야 하는데요. 너무 과하게 드시면 여성 호르몬이 과잉 분비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겠죠? 근데 검은 콩 드실 때 다른 음식들과 같이 먹게 되는데요. 밥 지을 때 넣거나 다른 음식과 같이 먹기도 하는데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유에 콩을 넣어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검은 콩과 우유를 동시에 섭취하면 피틴산과 칼슘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은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피틴산은 식물이 생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미네랄인 칼슘,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는 칼슘의 주요한 공급원이고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뼈와 이를 구성하며 신경 및 근육 기능, 혈액 응고 등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근데 피틴산이 풍부한 검은 콩과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피틴산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우유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칼슘 부족 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따로 먹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왜냐면 토마토가 콩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흡수를 방해하면 콩에 충분히 있는 단백질이 몸에 흡수가 안 돼서 콩의 영양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산성 성분은 이미 단백질이 풍부하여 소화하기 어려운 콩을 더욱더 소화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않아 소화가 안 되는데 소화불량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며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콩에는 트립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요. 트립신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산에도 필요한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달걀의 비타민 A와 검은 콩의 트립신이 함께 섭취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에 화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상호작용은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거나 비타민 A의 흡수를 저해하게 되는 거죠. 또한 트립신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립신이 풍부한 검은 콩과 비타민 A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검은 콩과 같이 먹을 때 독이 되는 음식은 무심코 같이 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을 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도 있지 않을까요?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첫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이미 다들 밥에 검은 콩 넣어서 드시잖아요. 밥하고 검은 콩은 그만큼 궁합이 잘 맞는다고 알고 계신 거죠. 검은 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고 흡수되어 장기간 동안 포만감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밥과 함께 섭취하면 이런 효과가 더욱 증가를 하게 돼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은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요. 흰쌀밥에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지만 검은 콩과 함께 섭취하면 당 수치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처럼 검은 콩과 흰쌀밥을 같이 먹으면 충분한 영양소 섭취, 포만감, 혈당 조절 이렇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검은 콩과 루테인이 풍부한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콩이 단백질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당근의 루테인이 콩의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서로 영양소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음식인 거죠. 당근 말고도 시금치와 같은 채소도 같은 역할을 하니 식사하실 때 당근이 들어간 음식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음식들과 같이 드시면 효과가 300%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은 콩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 세 번째는 닭고기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라고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할 수 없는 아미노산으로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입니다. 닭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원천이며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 콩과 닭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께 섭취하면 검은 콩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을 닭고기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물성 단백질만을 섭취할 때보다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비율을 늘려주는 것은 심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